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탐구해볼 인물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정말 방대한데요. 네, 철학 강의록도 있고 그의 대표작이죠. 행복론과 인생론에 대한 학술 분석. 심지어는 아주 신랄한 개인 서평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그렇죠. 보통 철학자 하면 좀 딱딱한 이론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유독 그 개인적인 삶하고 철학이 막 뒤엉켜 있어서 파고들수록 정말 재밌는 인물이에요. 맞아요. 염세주의자, 이 한 단어로는 설명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 염세주의라는 아주 유명한 딱지 뒤에 숨어있는 근데 또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그의 조언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쓴 행복론이라니 이게 거의 모순 아닌가요? 하하, 맞습니다. 왜 이 비관론자의 말이 한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쇼펜하우어라는 인물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염세주의자라고 해서 평생 막 가난하고 불행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하죠. 심지어 장수까지 했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던 거죠. 아, 이런 배경을 먼저 알아야 그의 철학이 왜 그렇게 독특한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당시 독일 철학계는 해결이라는 거물이 뭐랄까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네, 해결. 해결은 역사가 이성을 통해서 발전하고 점점 더 다음 방향으로 간다고 봤어요. 아주 낙관적인 세계관이죠. 저희 학창 시절에 배운 그 유명한 정반합, 변증법적 발전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쇼펜하우어한테는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랬군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인간의 고통, 비합리적인 욕망은 보지도 못하는 그저 상아탑 속 철학자의 헛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와,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과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이성이 아니라 아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생존 욕구, 즉 의지라고요. 의지, will.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본능,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다. 이 관점이 현대 정신분석학의 시작점이 됐다는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프로이트보다 한 세대는 앞서서 인간의 그 무의식적인 욕망을 간파한 셈이네요. 그렇죠. 아니런데 헤겔을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베를린 대학에서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열었다는 일화는 와,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해겔 강의실은 뭐 학생들로 꽉 찼는데 쇼펜하우어 강의실은 텅 비어서 결국 한 학기 만에 폐강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학계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평생 안고 살게 돼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그의 철학에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명한 시인이었던 어머니와의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사교적이고 화려한 살롱 문화를 즐겼던 어머니하고 고독한 사색가였던 아들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의절한 채로 평생 보지 않았죠. 그런 쓰라린 경험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시선으로 이어졌겠네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서양 철학자인데 동양 사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게 또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자신의 철학 절반은 칸트, 나머지는 전부 인도 철학에서 배웠다고 할 정도였다고요. 맞습니다. 매일 밤 인도의 경전인 우파니샤드를 읽는 게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 불교적 세계관이 그의 철학에 그대로 흡수된 겁니다. 결국 그의 사상은 서양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기이자 동양의 지혜를 접목시킨 아주 독창적인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의 역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철저히 외면당하다가 말년에 그냥 재미삼아 쓴 에세이 모음집 소풍과 부록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른이 넘어서야 스타 철학자가 됩니다. 와, 평생 해결 그늘에 있다가 말년에 역전한 셈이네요. 이 괴팍하고 모순적인 삶에서 대체 어떤 철학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인생은 고통이라니,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바로 그 문장이 그의 철학의 심정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거대한 시계추에 비유했어요. 시계추요? 네, 시계추가 영원히 양쪽 끝을 왕복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딱 두 가지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상태가 바로 고통과 권태로군요. 그렇습니다. 한쪽 끝에는 무언가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결핍의 고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그 욕망을 딱 충족시키고 나면 반대쪽 끝에서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텅 빈 상태,
바로 권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 가난할 때는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다가 막상 부자가 되면 무료함 때문에 권태로워지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시계추가 고통에서 권태로 넘어가는 그 아주 잠깐의 순간, 그게 전부인가요? 이건 너무 허무한데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결국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처럼 들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아예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죠? 행복이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그런 적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재정의하거든요. 고통이 없는 상태요? 네. 즉,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좇는 대신에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행복 점수 100점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불행 점수 0점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거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건강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다가 막상 다 낫고 나면 그 소중함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좀 비슷한 이치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쾌락에는 금방 익숙해져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지만 고통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되게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좋은 날들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은 그날들이 가고 불행한 날들이 찾아왔을 때다. 와... 고통의 부재, 그 평온한 상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살에도 반대했다는 대목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인생이 고통이라면 그냥 끝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는 자살이 의지의 가장 강력한 긍정이라고 봤다고요. 맞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목숨을 끊는 행위는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더 나은 삶을 원해. 라는 그 삶에 대한 갈망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결과라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결국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거고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이라고 봤습니다. 대신 그는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든 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놓는 데 집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반복이고 행복은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솔직히 너무 수동적이고 우울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통이 닥치지 않기만 바라는 게 최선이라는 건가요? 그가 제시한 뭔가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를 빌려와서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조건을 3가지로 나눠요. 3가지요? 네. 첫째는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건강, 기질, 인격 같은 내면의 자산이고요. 둘째는 그 사람이 소유한 것, 재산이나 소유물 같은 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즉 명예나 지위, 평판 같은 타인의 평가로군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째와 3번째, 그러니까 돈과 남의 시선에 목을 매느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반면에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오죽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있다고 단언하죠. 그렇죠. 재산은 잃을 수 있고 평판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면의 힘은 누가 훔쳐갈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허영심과 자긍심을 구분하는 부분이 아주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는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자아를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본 셈이에요. 그렇죠. 그는 타인의 좋아요에 목숨 거는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그냥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노예의 삶이라고 비판했어요. 와, 노예의 삶. 남의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 현실의 안위를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요. 그가 말한 자긍심은 팔로워 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인 거죠.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고독을 예찬한 겁니다. 아, 고독.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그 허영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던 거죠. 자유요? 네. 시끄러운 타인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의 강점은 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등한 사람들과 교제하느니 차라리 혼자 가자는 편이 낫다. 아주 쇼펜하우다운 독설이네요. 근데 그건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독은 그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일 뿐인데 이 조언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좋은 지적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획득된 성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획득된 성격이요? 아, 마치 배우가 역할을 연구하듯이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게 가장 잘 맞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라는 조언이죠. 고독은 바로 그 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독을 통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인 자긍심을 키워나가라.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덜 불행한 삶의 핵심이군요. 네, 그런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의 철학이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심지어는 좀 충격적인 주장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건 단순한 시대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네. 그는 여성을 속이 좁고 생각이 짧으며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기까지 하죠. 자료를 보니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은 와, 정말 21세기 기준으로는 방송에 담기 힘들 정도더군요. 여성은 평생 아이이거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식의 문장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아마도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여성관은 그의 철학 전체에서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고 어떤 이유로도 옹호될 수 없는 명백한 한계입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행복론이 거의 자학론에 가깝다는 비판입니다. 앞으로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어서 불행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정말 극단적으로 들렸어요. 그렇죠. 마치 일부러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는 것 같달까요? 그것이 바로 쾌락이 아닌 고통 회피를 행복의 중심으로 삼는 그의 철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대신 고통이라는 백신을 미리 맞아두려는 시도죠. 아, 순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작은 불행에도 크게 무너지는 반면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통찰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현재의 행복을 미래의 불행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냥 소모해버리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죠. 결국 그는 염세주의를 설파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평생 풍족하게 살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초연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해결에 대한 질투와 인정 욕구로 들끓었던 정말 모순적인 인물이었네요. 하지만 바로 그 모순 때문에 그의 철학이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역시 우리처럼 욕망과 고통에 시달렸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떻게든 그 고통을 줄여보려고 평생 발버둥 쳤던 흔적이 그의 철학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최악을 예상하고 과도한 기대를 버려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고독 속에서 내면의 힘, 즉 자긍심을 길러라. 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찌 보면 지독하게 냉소적인데 이상하게도 듣고 나면 어떤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네, 바깥이 아닌 내면의 요새를 단단히 쌓으라고 조언하는 거죠.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불가피한 고통과 불행 앞에서 덜 흔들리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뭐랄까 회곡탄력성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불행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역설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30년은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라는 텍스트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해설을 써내려가고 싶은지 잠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